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해방 후 일제 부역자들은 한국 지배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한 적대감을 일본인 전체에 대한 뭉뚱그린 민족주의적 적대감으로 조작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 뒤 70여 년 동안 한국을 장악해온 그들은 일본 극우 세력과 철저히 야합하면서도 민족주의적 적대감을 대중 조작함으로써 손쉽게 자신들의 안전을 유지해왔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뭉뚱그린 민족주의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만의 중심에 친일파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하며 단지 일본이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가치 중립적인 말로 흐리고 있는데, 친일파란 말은 그 말의 정당한 적대 대상인 일제 부역자들이 안전을 유지하고 그들을 청산하려는 우리를 도리어 그들의 함정에 빠뜨리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친일파라는 말을 좀 더 주의 깊고 명료한 말인 일제 부역자로 바꿈으로써 역사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고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일제 부역자의 청산을 위한 여러 진지한 노력들을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0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리멤버입니다. 부서진 차와 손에 묻은 피에 권총 한 자루.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뇌종양 말기의 80대 알츠하이머 환자인 한필즈는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필즈는 60여 년을 계획해온 복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알바쟁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절친이 된 20대 알바생 인규에게 일주일만 운전을 도와달라 부탁을 하고, 이유도 모른 채 필즈를 따라 나선 인규는 첫 복수 현장의 CCTV에 노출되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맙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오고 사라져가는 기억과 싸우며 필주는 복수를 이어가는데, 60여 년의 계획과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김광석이 부르는 혼자 남은 밤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주네.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며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이렇게 슬퍼질 땐 거리를 걸으자.
밝아지는 내 눈물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주네 외롭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밝아지는 내 눈물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삶에 가득 여러 송이 희망을 밝아지는 내 눈물 영화는 빨간색 포르쉐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운전자는 80대 노인으로 약통에서 약을 꺼내다가 쏟아버리고 결국 도로 중앙선을 넘어간 포르쉐는 도로공사 현장에 쌓인 흙 두덩이를 밟고 멈추는데 차에서 내린 노인은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다가 부서진 차, 손에 묻은 피에 곤충 한 자루,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란 독백을 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는 80대 노인은 프레디로 불리우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알바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제이슨으로 불리는 인규가 브레이크 타임이 끝났다고 깨웁니다. 이내 곧바로 자주 하는 손인사를 하며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갈아입고 생일 축하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이번 주에 은퇴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프레디는 딸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입원했던 프레디의 아내가 사망한 것이었고 이제 그만 편히 쉬라며 나도 곧 따라갈 것이라고 울먹입니다. 그 후 아내의 장례식에서 친구인 의사가 약통을 건네주며 꼭 그 일을 실행할 것이냐고 하자 이젠 아내도 떠났으니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창고로 향하고 지금까지 묻어뒀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벽면의 가림막을 뜯어내자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친일파들에게 복수하는 모든 계획도가 그려져 있었고 비디오 녹화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복수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내 이름은 한필주, 뇌종양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복수에 나서는지 담담하게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60여 년을 기다리고 계획했던 복수의 시작을 알리며 청원이란 한자가 새겨진 권총 한 자루를 꺼냅니다. 가수 백지영이 부릅니다. 깊이. 왜 나를 기다려주나요? 많은 날 여태 사랑하나요? 늘 내 뒤에서 내 눈물만큼 지쳤던 그댈 느껴요. 묻지도 않나요? 나를 몰랐더라면 괜찮을 그댄데 날 만나 슬픔은 갖게 됐는데 참 쉽게 웃어주는 사랑 깊이 그대를 알수록 몸서리치게 나의 가슴은 점점 더 그댈 원하게 돼. 나를 안으면 내 맘에 깊이 박힌 먼 상처네. 그댈 알면서도 내가 됐더라면 감히 그대 내민 손 나 잡아줄 텐데 그대가 바보가 아니었다면 벌써 날 떨쳐냈을 텐데 깊이 그대를 알수록 몸서리치게 나의 가슴은 점점 더 그댈 원하게 돼. 나를 안으면 내 맘에 깊이 박힌 먼 상처네. 그댈 알면서도 다신 없겠죠.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순 없겠죠. 깊이 사랑을 할수록 배워가는 건 남은 그대의 행복을 내가 지키는 일. 그대 아니면 몰랐을 우물 같은 이 사랑 난 그대 위해 줄게. 떠나요. 그만 날 잊어요. 한필주의 아버지는 양주 일대의 지주였으나 좌익으로 몰려 고문을 받다 이후 소장농에게 맞아 죽었으며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이후 광인이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이는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형님도 친구의 말에 속아 강제징용을 당해 지하 탄광에서 노동을 하다 탄광 붕괴 사고로 사망하여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시체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필주가 레스토랑에 찾아오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늦게 들은 제이슨 인규는 장례식에 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필주에게 사과를 하는데 필지는 인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운전을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일주일 동안 알바비를 주고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있는 필주의 포르쉐를 보고 인규는 포르쉐를 몰아보는 게 내 버킷리스트였다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첫 목적지는 강남 성심병원이었는데 차로 이동하는 중에 필주가 기침을 하며 약을 먹는데 손에 써 있는 한자들을 발견하고 인규가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라면서 이게 내 버킷리스트 같은 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도착하고 필주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CCTV가 볼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시간을 기다리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린 필주는 잠이 깨어 지나가던 청소부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병원이라고 하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정백진의 딸을 기억해내고 곧바로 암살을 실행에 옮기려던 찰나 PC방에서 5시간을 기다린 인규가 기다리다 못해 필주를 찾아오자 인규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암살을 실행합니다. 관계자 비밀 통로를 통해 VIP 병동에 침입하여 침대에 자고 있는 정 회장의 물따기를 알리고 필주는 그의 제명에 대해 말하는데 당시 필주의 아버지 일개의 소장농이었던 정백진은 재산에 눈이 멀어 좌익으로 몰아간 뒤 고문을 시키곤 때려 죽였으며 이후 재산을 몰수하여 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한용식의 막내 아들인 필주임을 기억해내고 필주는 정 회장의 얼굴을 베개로 감싸면서 권총을 2발 발사해 사살합니다. 가수 성시경이 부릅니다. 영원히. 너를 바라볼 때면 영원에 대해 생각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너머의 세상 말야. 아득히 오래전 너와 내가 알았던 것처럼 해는 가득 비추고 사람들의 웅성임 속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나눠 마시는 사소한 날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꿈꿔왔던 바람들이 왠지 모를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걸까. 사랑이란 말 속에 수천 가지의 감정들 한참을 생각해봐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말없이 조용히 너의 머리를 쓸어 넘겨준다. 바람들이 끝이 없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여기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 같아.
있었어. 이뤄내고 싶었던 삶이 있었어. 허나 지금 내 곁에 네가 걷고 있으니 뭐가 더 필요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그대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말없이 조용히 너의 머리를 쓸어 넘겨준다. 햇살에 물든 널 바라보며 다음날 경찰이 병원에 찾아오고 VIP 병동에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유일한 목격자인 청소부가 인규가 병원 밖으로 나가던 것을 목격했고 그 모습이 CCTV에 찍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한편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인규는 필주에게 6시까지 도서관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 그곳에서 양성익 교수의 강연을 듣는데, 중국의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했다고 지금 중국을 미워하느냐, 노인들의 과거로 인해서 지금 이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것이냐,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강의합니다. 강연을 마친 양성익을 쫓아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양성익에게 아직도 새치어로 세상을 희롱하며 살고 있다며 필주는 그의 죄명을 말하는데, 당시 필주의 형과 중마고우였던 양성익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돈 때문에 속여서 강제징용에 끌려가도록 만들었으며, 지하 탄광에서 노동을 하다 탄광 붕괴 사고로 사망하여 아직까지도 그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주는 양성익의 일본명인 야나가와 유스케를 부르며 총을 발사하지만 불발이 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가슴과 머리에 총을 쏴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훔치는데, 그때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인규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놀란 인규는 급하게 차를 타고 도망치는 도중에 필주가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얼마 후 인규의 집에서 잠이 깬 필주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면서 사정을 하는데, 바로 그때 인규의 집에 사채업자가 들이닥쳤고 아버지의 수술비로 인해 3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주는 자신이 대신 일주일 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인규는 집안 사정을 말하며 필주와 차를 타고 수원 동부경찰서로 향하고 자수하려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필주는 가방에서 총을 꺼내 들고 온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내 가족을 죽인 친일파들이라면서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면서 앞으로 셋을 더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백진을 쏘았던 총알의 분석 결과 일제 관동군에서 쓰인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살해된 정백진과 양성익 그리고 2명의 남성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나타나며 같은 범인의 소행일 것이란 결론을 냅니다. 얼마 후 필주는 양성익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그런데 인규의 아버지를 포함해 여러 노동자들이 대한공업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인 김무진은 과거 육군 대장이자 전쟁 영웅이었던 아버지 김치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선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경호를 나갈 사람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토조 히사시라는 일본인과 정백진, 양성익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았던 강 형사가 자신이 행사에 가겠다고 지원하게 됩니다. 가수 K씨가 부릅니다. 언제나 사랑해. 둘이 손잡고 걸을 때 마주보며 또 웃을 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입가에 늘 환한 미소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열이 나고 아파할 때 옆에서 늘 힘이 돼준 사람 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귓가에 늘 너의 음성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세월 지나 많이 변했을 때 미운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먼 날, 아주 먼 날, 우리 눈 감는 그날에 나를 사랑해준 너에게 고맙다고, 후회는 없다고. 사랑한다만 내 사랑, 다시 태어난데도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 자위대 기념행사에서 토조 히사시를 암살하기 위해 찾아온 필주는 위조 신분증으로 죽은 양성익이라고 속여 입장을 하여 테이블 자리에 앉게 되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폭탄을 제조하는데 강 형사가 화장실에 들어와 들킬 뻔하지만 이미 증거들을 모두 치워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토조 히사시가 연설을 하던 도중 한 경찰이 강 형사에게 B열 3번 테이블에 죽은 양성익이 왔다고 보고하자 그 순간 필주가 폭탄을 꺼내 들고 불을 붙이고 폭발시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토조 히사시를 붙잡은 필주는 토조에게 총을 겨누며 휴대폰을 달라고 해 김치덕과 통화를 하는데 다음은 너다라고 말하며 김치덕이 처단을 예고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안에서 토조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 토조를 제압한 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가슴과 머리에 총을 쏴 사살합니다. 경찰이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가 열리지만 필주는 이미 도망치고 토조는 죽은 후였습니다.
한편 인규는 구급 요원으로 변장하여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치다가 필주가 기침을 연발하며 피를 토하고 쓰러지자 약동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필주 친구의 병원이 있는 양주로 향하게 됩니다. 깨어난 필주는 인규에게 마지막으로 비디오 촬영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과거 정백진과 양성익, 토조 히사시가 자신의 가족들한테 한 짓들을 털어놓으며 김치덕과 이 모든 일을 방관한 기요하라 다카요시를 끝으로 복수극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필지는 인규에게 내일 아침에 나는 체포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전재산이 든 돈가방을 건네고 인규는 더러워진 필주의 양복을 보곤 고마운 마음에 새 양복을 한 벌 사줍니다. 한편 김치덕 장군이 고용한 수상한 자들이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향하던 필주의 차를 들이받고 납치를 해서 끌고 갑니다. 그곳에는 김치덕의 아들 김무진이 있었는데 필주가 녹화해놨던 테이프를 보고는 21세기에 무슨 친일파 타령이냐며 카메라를 박살내고는 부하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규가 이런 일을 대비해 테이프를 이미 복사해놨고 언론사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자 김무진은 인규를 데리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테이프가 있다는 사채업자 최진만의 진 캐피탈로 향합니다. 3인조 밴드 그룹 MC 더 맥스가 부릅니다. 잠시만 안녕. 이대로 안녕을 말해도 괜찮아요. 어떤 이별도 쉬울 수 없죠. 시리도록 따뜻했던 그대가 눈물 나게 애틋했던 그대가 내 곁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어디서부터 어쩌다가 우리를 망가뜨렸는지 난 아무런 예감도 없이 그대가 더 아프게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대의 야윈 표정에서 지우고 그대를 떠나게 한 나였음을 한 줌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도 이대로 그대 손을 놓아요. 우리의 끝이 이렇게나 서로를 괴롭게만 하는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제 서로가 더 아프게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서로의 야윈 표정에서 지우고 서로를 사랑했던 기억마저 이별하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이대로
사채업자를 찾아간 인규는 그때 받은 것 돌려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자 싸움이 벌어지고, 인규에게 완전히 속은 것에 화가 난 부하는 인규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지만, 그때 수갑을 풀고 빠져나와 쫓아온 필주가 그의 다리에 총을 발사하여 인규를 구하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필주는 곧 경찰이 올 것이라면서 넌 납치되어 협박을 받았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라며 말을 남기고는 혼자 포르쉐를 타고 도주합니다. 바로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기침을 연발하며 약을 먹으려다 실패해 반대편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여 결국 차 사고가 나고, 이후 부서진 차와 손에 묻은 피, 권총 한 자루를 보곤 알츠하이머 증상이 도져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게 됩니다. 한편 해가 뜨고 필주는 도로 위를 걷고 있는데 한 가족이 그를 차에 태워주고 댁까지 모셔드리겠다고 하자 필주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딸이 필주의 손에 적힌 한자를 읽으며 중국어가 맞냐고 물어보자 일본어라며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가네야마 시니치라고 읽고, 필주는 과거의 김치덕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를 암살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깨닫고 자신이 이번 주에 갈 예정이었던 김치덕의 동상 제막 기념식에 가게 됩니다. 그 시각 김치덕은 정백진과 양성익, 토조 히사시가 죽은 소식에 행사를 취소하자는 경호대장의 말에 나의 동상 제막식이라며 적어도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고 김치덕의 연설이 끝난 뒤 한필주가 일어서며 연설대로 향하는데 여기서 경호대장이 경고를 하며 돌아가라고 가로막는데 그때 한필주 상사의 이름이 호명되고 명예 재향군인 수상자로 호명되자 급히 사과를 하며 비켜줍니다. 사실 한필주는 김치덕에게 메달을 수여받는 시간이었고 축하한다는 김치덕의 말에 여기까지 오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한 후 김치덕이 악수를 청하자 필주는 품속에 있던 총을 꺼내 공중에 발사하고 김치덕에게 겨눕니다. 그런데 김치덕은 필주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육군 대장에게 총을 겨누다니 내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할 것 같으냐며 호통치자 필주는 단상에 앉아있던 김치덕의 손녀에게 총을 겨누며 셋셀 동안 네가 내 누이 한덕순에게 했던 짓을 말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셋을 모두 다 세려고 하자 김치덕은 과거에 자신이 김필주의 누나에게 했던 짓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가수 임한별이 부릅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주르르 비가 오는 밤이면 내내 네 생각에 흠뻑 젖어들어 핸드폰에 우리 사진 보다가 꺼낸 혼잣말 잘 지내고 있니 너 빗소리 우는 것처럼 들려서 나보다 더 슬픈 노래를 들었어 장마처럼 언젠가는 끝이 날까 네가 없이 하는 긴 이별도 내 사랑 떠나버린 그날부터 눈물이 나 그냥 눈물이 나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참 아름다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아주 잠시라도 주르
비가 오는 밤이면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저 같이 있는 게 행복했었어. 내 가슴 속 이 추억 하나 때문에 매일 무너지는 나인가 봐. 내 사랑 떠나버린 그날부터 눈물이 나. 그냥 눈물이 나.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참 아름다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아주 잠시라도 주르르 비가 오는 밤이면 넌 어디에서 난 여기에서 늘 서로를 못 잊을까. 나처럼 넌 울고만 있을까. 주르륵 내려오는 비가 지금 멈춘다면 혹시 네가 오면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우리는 이별이란 건 없었던 거야. 난 너니까 너만 기다린다. 주르륵 비가 오는 밤이면 주르르 네가 오는 밤이면 김치덕은 과거 반도 청년 정신대의 대장으로 활동했던 친일파로 어느 날 토조 히사시가 자신에게 종군 위안부를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조선 여자들을 보내버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종군 위안부를 여성 노동이라 속여 수많은 조선인 여자들을 모집했고 김치덕의 정혼자였던 필지의 노라 한덕순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일 활동을 털어놓은 뒤 한필주에게 그래 한필주 나는 친일파다라고 소리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 시대를 살아왔을 뿐이라고 말하자 필주는 그의 손녀 세정을 가리키며 저 아이가 잘못된 세상에서 살지 않기 위해 죽음으로 사죄하고 지옥에서 만나자며 머리에 총을 쏴 사살하고는 수여받은 메달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때 인규는 강형사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강형사는 한필주가 체포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인규는 아직 죽여야 할 사람이 모두 5명으로 1명 더 남아있다고 말하는데 이때 번역기로 총에 적혀있던 한자 청원을 검색한 인규는 죽여야 할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청원, 기호하라, 바로 필주 자신이었습니다. 필주는 과거 자신도 관동군에 지원하여 입대하며 만주에서 위안부로 돌아온 누이에게 막말을 쏟아냈었고 기호하라 다카요시로 개명을 하고 방관자로 지냈으며 결국 누이가 자살하게 만든 죄를 지었다며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급히 쫓아온 인규는 죽음을 이용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법 앞에 당당하게 벌을 받으라고 설득하자 필주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합니다. 얼마 후 죽은 김치덕 장군은
과거 친일 행적이 알려지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으며 인규는 감옥에 있는 필주를 면회하고 영치금을 넣으며 그걸로 맛있는 것 많이 사 먹으라고 말하지만 필주는 알츠하이머 증세가 악화되어 그런 인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신의 가족들은 기억하며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 말하자 인규는 울먹거리고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면서 필주에게 손인사를 하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던 손인사를 기억해내며 헤어지면서 인규가 품에 안기며 울먹거리자 등을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필주는 독방에 들어가 살짝 웃고 멍하게 햇볕을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리멤버의 주인공 필주의 부모와 형, 누이는 모두 일제에 부역한 자들인 친일파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고 당시 소년이었던 필주는 무력하게 그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 평생의 세월인 6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도 친일의 당사자들도 잊어버린 악행을 뒤로하고 친일파들은 사회 지도층의 명예와 부까지 거머쥔 채 살아가고 있었고 필주는 60여 년간 그들의 행적을 꼼꼼히 지켜보며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복수가 해가 되지 않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식들이 다 가정을 꾸리고 아내까지 세상을 뜨자 마침내 복수의 총을 들면서 평생을 준비해왔던 복수를 마칠 때까지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손가락에 처단해야 할 그들의 이름을 새기어 넣습니다. 하지만 뇌종양 말기의 알츠하이머 환자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고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일주일간 그는 원수들을 향한 복수에 나서며 60여 년 전 땅에 파묻었던 권총을 다시 꺼낼 때 보이는 강한 결심과 잠복과 미행으로 복수해야 할 대상들을 감시하고 미리 파악하는 치밀함, 복수의 대상에게 방아쇠를 당길 때의 과감함과 몸싸움도 불사하는 필주의 행적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모든 것을 걸고 이루는 필생의 복수극이 가지는 처절함과 감정 속으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리멤버였는데요. 2015년 아톰 에고니안이 감독한 캐나다 독일 합작 영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의 리메이크작으로 원작의 스토리는 홀로코스트에서 가족을 잃고 살아가던 노인이 가해자를 처단하기로 결심하고 여정을 떠난다는 내용인데 영화는 역사책 속에 박제된 과거의 사실이 아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역동적인 스토리 속에 담아 전하고 있어 아무도 묻지 않는 과거의 죄와 우리 사회가 암암리에 면죄부를 줘버린 이들을 향한 필주의 통쾌한 단죄는 복수극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울림과 공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오현란이 부르는 다시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내가 슬픈 건 가슴 아픈 건 눈물이 나는 건 참아낼 수 있는데 보고 싶은 건 견디지 못해 숨을 참지 못하듯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걸 버리면 버려질 수 있으나
보고 싶어